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자, 이태원 참사 어디까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나? 오늘도 국회 곳곳에서 이 문제를 두고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경찰 특수부는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을 포함해서 싹쓸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참사 와중에 때 아닌 풍산계 반납을 두고 신구 정권이 또 충돌하기도 했는데 사료값 때문인지 법령 위반 때문인지 나이트 포커스에서 관련 내용까지 다뤄보겠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11월 8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지휘부 늑장보고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 경찰청장 집무실 등 5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미 입건된 핵심 인물 소환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이미 2014년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비해 초동 조치 등을 정리한 안전관리 문건과 점검표를 만들었지만 이번 참사 때는 거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참사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지금은 사의를 논할 때가 아니라며 문책론, 경질론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 파면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칼끝은 이제 정진상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정조준하며 사실상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의 신종 자본증권 콜옵션 미이행으로 촉발된 채권시장의 불안이 진정되면서 환율과 주가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치솟기만 하던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보름 만에 1,400원 아래로 내려왔고 코스피도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동력 유지 여부와 직결되는 중간선거 투표가 미국 각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주요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원은 초박빙 판세가 벌어지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경찰이 경찰 지휘부까지 겨루면서 55곳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지휘부의 늑장 보고가 발생한 경위와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피의자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수사관들이 서울경찰청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자료가 담긴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확보하셨나요?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2일 이후 엿새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수부는 경찰과 용산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 55곳에 수사관 8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 지휘부를 정조준했습니다. 이미 입건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유미진 서울경찰청 당시 112 상황실장의 사무실은 물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윤익은 경찰청장의 집무실,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울청장이 상황을 인지해놓고 상급자인 경찰청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윤 청장은 참사 발생 2시간이 지난 뒤에야 첫 보고를 받은 만큼 경찰 보고체계가 어디서 왜 무너졌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특수부는 또 당시 경찰 지휘부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도 파악해 지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경찰 인력 배치 등 사전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가리는 데도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특히 지난 2일에 이어 용산서 정보과를 다시 압수수색함으로써 헬로윈 축제 안전 우려 문건이 삭제된 경위도 더 자세히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특수부는 기초조사를 마치는 대로 소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주요 책임자들을 직접 부르는 것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경찰 수뇌부를 추가로 입건하고 수사 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 규명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른바 윗선이라고 하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책임지려 하기보다는 일단 자리를 지키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경찰 수사가 이들을 향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150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열흘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진정성 있게 책임을 지려 하는 최고위직 공무원, 이른바 윗선은 없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경찰 내부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통감하기보다는 색출자의 위치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드시 정확하게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실에서 빨리 인지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지난 아쉬움이 참사 초기부터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는 박희형 서울 용산구청장도 마찬가지. 선출직 공무원인 박 구청장은 심지어 피의자로 입건된 후에도 책임 소재에서 벗어나려는 모습만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용산구청이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데 제 말씀에 동의하시냐고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재난안전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자진 사퇴설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장관이 경찰 지휘권을 가져오면서 경찰청과 소방청 간의 긴밀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보고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 수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적어도 지금 그 윗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즉각 사퇴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후의 수사 과정이나 조사 과정에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벌을 처하는 것이 맞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청장실과 서울청장실 그리고 용산구청장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 수뇌부, 용산구청장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직후 소방 무전 기록에는 47차례 경찰을 언급하고 경찰 출동을 독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참사 발생 85분이 지나서야 경찰 기동대가 처음 현장에 도착했고 이미 참사 현장은 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조차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소방당국 무전 기록입니다. 소방당국에 참사 관련 첫 신고가 접수된 직후인 밤 10시 18분, 소방무전에 처음으로 경찰이 언급됩니다. 곧이어 밤 10시 20분과 24분, 관제센터에 경찰 출동 좀 독촉해달라는 다급한 요청이 이어집니다. 참사 관련 신고는 갈수록 늘어 밤 10시 반쯤엔 30건이 넘었습니다. 이로부터 10분 뒤쯤 CPR 인원이 모자라 대원들을 빨리 보내달라는 다급한 요청이 전해지고 곧이어 대응 1단계가 발령됩니다. 구급차가 진입할 수 없을 만큼 아수라장이 된 현장 상황도 고스란히 소방무전 기록에 담겼습니다. 참사가 벌어진 건물 쪽 진입이 곤란한 데다 차량이 너무 정체돼 소방대원들이 도보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폐소생술 환자가 급증한다, 30여 명이 의식이 아예 없다며 경찰이 빨리 도착할 수 있게 독촉해달라는 요청이 또다시 이어집니다. 대응 2단계가 발령된 직후인 밤 11시 13분, 서울 용산소방서장은 CPR 환자가 하도 많아 몇 명인지 셀 수 없을 정도라며 끝까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밤 11시 50분쯤 대응 3단계가 발령됐지만 현장에선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나갈 수조차 없는 상황. 소방당국은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게 경찰이 통제해달라며 경력 투입을 요청했습니다. 무전 기록에 경찰을 언급한 것만 47차례에 달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 있다 가장 먼저 투입된 11기동대가 도착한 시각은 참사 발생 후 85분이 지난 밤 11시 40분. 비슷한 시각 소방무전에는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기록이 남았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경찰은 이미 오래전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초동 조치를 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작 이번 이태원 현장에서는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경찰이 지난 2014년 작성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입니다. 2005년 상주 콘서트 합사 사고를 계기로 만들기 시작해 2014년에 완성된 겁니다. 문서에는 실제 사고가 벌어졌을 때 경찰은 어떤 초동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태원 참사 당시 점검표는 얼마나 지켜졌을까? 체크리스트 가장 위를 신고 접수와 긴급 출동 항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위치로가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기동대 등의 출동 지시를 내릴 것, 소방 등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것 등이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이태원에서는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경찰의 합사 등을 호소하는 신고가 11건 접수됐지만 7건이 현장 출동 없이 묵살됐습니다. 기동대는 참사가 나고 85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왔고 소방에는 공조 요청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건 112 종합 상황실과 재난 상황실의 상황 보고와 전파 항목입니다. 매뉴얼에는 재난 상황을 파악한 뒤 지휘관과 참모에게 즉시 유선 또는 무선으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 책임이 있는 류미진 서울청 상황관리관은 빗발치는 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채 긴 시간 모습을 감췄습니다. 결국 서울청 상황실의 공식 보고는 자정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유미진 총령이 언제부터 자리 비운지 알고 계십니까? 몇 시부터 근무인 줄 아시죠? 후반 근무이기 때문에. 전반 근무입니다. 18시부터 01시까지.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항목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체크리스트 가장 마지막에는 현장 지휘와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신속히 나타나 현장 지휘 본부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여기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임재 전 서울 용산 경찰서장이 참사 현장의 모습을 드러낸 건 밤 11시 5분쯤. 차량 이동을 고집하느라 현장 도착은 1시간 가까이 지체됐고 현장 지휘본부 전환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용산 서장은 1시간 20분 동안 뭐하고 서울청장한테 11시 36분에 보고를 하죠? 이거에 대해서 이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입니까? 서울청장 제정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용산 서장? 관련 항목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럴듯한 매뉴얼과 점검표는 있었지만 경찰 지휘부 누구도 이에 따라 참사를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이태원 참사 이후 상황 파악을 위해서 경찰에 연락을 시도한 행적이 시간대별로 공개됐습니다. 대통령실이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 운영위원들에게 제출한 보고 내용을 보면 국정상황실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29일 밤 11시 18분쯤 경찰청 치안 상황 담당관에게 연락했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분 뒤인 밤 11시 20분 서울 용산서장에게 11시 25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11시 26분과 11시 30분 용산서장과 통화에 성공했지만 상황 파악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11시 32분 용산서 112 상황실장과의 통화에서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경남 의령군의 초청을 받아 공식 행사에 다녀왔다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사실은 시제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을 찾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구청장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당일 행적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용산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일에 이어 두 번째인데 구청장실은 이번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을까요? 압수수색은 어느 부서 진행했습니까? 이런 가운데 참사 당일 서울을 떠나 경남 의령을 찾았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행적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용산구 자매도시인 의령군의 초청을 받아 공식 행사에 참석했다는 게 박 구청장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박 구청장이 사실은 집안 시제를 모시러 갔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령은 박 구청장의 고향입니다. 집안일, 시제가 있어서 새벽 6시경 용산을 출발하셨고 11시경 경남 의령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2시경 의령 군수 만나셔서 10분 정도 짧게 티타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령군 관계자는 박 구청장이 오태원 의령 군수를 만난 사실은 확인했는데
축제 기간 동안에 이제 29일 날 용산구청장 오셔가지고 선생님하고 내가 감당을 하시고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뭐 쭉 잠시 이야기하고 그래갔습니다. 두 지자체장이 왜 만났고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박 구청장이 면담 후에 무엇을 했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하기 전 박 구청장이 현장을 2차례 살펴봤지만 크게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구청의 해명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령 일정을 마치고 상경해 저녁 8시 20분쯤 구청에 도착한 박 구청장이 귀갓길에 현장 인근을 스치듯 지나간 것일 뿐 제대로 살핀 게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3차례나 진행된 헬로윈 안전대책회의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참사 이후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는 발언으로 공분을 샀던 박희영 구청장. 박 구청장의 책임은 조만간 진행될 경찰청 특수본 소환조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용 의원은 박 구청장이 참사 예방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참사 전후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거짓말까지 늘어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용 의원은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보면 당원이 아닌 사람도 윤리위 제소가 가능하게 돼 있다며 여당이 박 의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 출당 혹은 제명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청이 이태원 참사 나흘 전에 열린 내부 간부회의에서 헬로윈 축제 기간에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5일에 열린 용산구청 확대 간부회의에서 유승재 부구청장은 방역 조치가 해제돼 같은 달 중순에 열렸던 이태원 축제 때도 많은 인원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참사가 벌어진 내리막 골목 쪽 세계 음식문화거리에는 예전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와서 밀려다닐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회의가 시작되고 5분 뒤 관내 행사에 참석하겠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주요 기관장들의 거취에 대해 지금은 사의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당장은 인사 조치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거듭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한 파면을 압박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태원 참사 책임론과 관련해 사의를 밝힌 사람도 문책 인사를 건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질을 하거나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물러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잖아요. 세월호 같은 때 보면 그 당시 해수부 장관께서는 다 수습하시고 8개월 후에 사퇴하셨습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을 바꾸는 건 후진적이라면서 아직은 사의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지금 사람을 바꾸고 하는 것도 뭐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청문회 열고 뭐 하고 하면 또 2달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가고 그럼 행정 공백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은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고.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책론, 경질론에 선을 그은 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도 일단 수습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우선 사고 수습에 전념하면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오늘이라도 사퇴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저도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현재 상황을 수습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길이 더 어려운 길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함께 한덕수 총리 경질,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서 형사적 책임만 묻고 정치적 책임은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명백히 반하는 일입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론은 계속 제기됐습니다. 저라면은 뭐 정책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그것은 본인이 판단할 일. 대통령실은 사고 수습 이후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면을 요구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선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며 정치권에선 이태원 참사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희생자 명단 공개를 고리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야당 단독으로라도 제출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자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이 휴대전화 메시지로 드러나자 국민의힘은 참사를 정치 수단화하려는 민주당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맹공을 펼쳤습니다.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이태원 파리, 죽음마저 희생시키는 비열한 정치라고 비난하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국민의 죽음과 국민적 슬픔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정치적 이용을 하겠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일부 개인 의견일 뿐이며 희생자 명단 공개 주장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최민희 전 의원이 희생자의 이름과 나이를 알고 추모하고 싶다고 밝힌 데 이어 진성준 의원도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일부 희생자들의 신원을 직접 밝히며 역공을 폈습니다. 왜 영정도 없는 국화꽃다머리 앞에서 머리 수그리고 묵념하고 향을 살라야 합니까? 이 비극적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국민의 목소리가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도 여야는 한치에 물러섬 없는 평행선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견지했지만 민주당은 여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의당 등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안 의결을 이번 주 처리하겠다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수사 결과 미진하다면 국정조사와 특검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서 추진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한다면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과 힘을 모아 국민께서 명령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 제출해서 다만 국정조사 요구안 등이 본회의에 오르기 위해선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한 만큼 여야의 주도권 싸움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지칭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발언의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한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또 황 의원은 직접 한 장관을 고소하기도 했지만 한 장관은 사과할 뜻이 없다며 완강한 입장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 첫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원인으로 범정부 차원의 마약 단속을 지목한 민주당 황운하 의원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결위가 파행한 것은 물론 회의장 밖에서도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당사자인 황 의원은 소영웅주의와 관종에 매몰된 한 장관이 튀는 발언으로 천박함을 이어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는 발언이라며 한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한 데 이어 한 장관이 즉각 사퇴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특정하여 공연히 모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완벽하게 모욕죄를 저질렀습니다. 민주당도 한 장관을 겨냥해 안하무인이다, 국회가 우습냐며 사과를 요구하면서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문건을 보고 읽었던 것으로 보아서 미리 준비한 발언이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가 계속된단 말입니까?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발언을 사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사과 안 하고 있다고 국민 모독이다, 국회 모독이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들이 해야죠. 한 장관은 또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야당의 의혹 제기를 에둘러 꼬집었습니다. 예산 논의를 위한 국회에서도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사이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선물받은 풍산개 2마리를 반환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오늘 경남 양산 사저에서 기르던 풍산개 고미와 송강이를 대통령 기록관 측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원수가 받은 선물로 대통령 기록물인 풍산개들은 대통령 기록관에 가는 게 원칙이지만 정서적인 교감 등을 고려해 문 전 대통령 측이 퇴임 이후에도 위탁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풍산개 정보 반환 논란과 관련해서 풍산개를 돌려보내겠다는 결정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이 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대통령 기록관에서 관련 부처들과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선물받은 풍산개 2마리를 정부에 반환한다고 밝히면서 국가 소유인 풍산개를 문 전 대통령이 계속 키우려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측이 시행령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풍산개를 대통령 기록관에 반환하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야당 위원과 대통령실 관계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풍산개 문제와 관련해서도 답변 똑바로 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료값이 아깝다고 반환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얼버무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외국으로부터 받는 제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저도 문 대통령 저도 잘 알아요. 네? 다른 곳을 정하여 사육 보존할 수 있다는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령을 고치조가 정부의 의지가 없다고 보고 대통령이 국가 기록물을 다시 반환하겠다고 한 것이 파양입니까?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왜 나한테 그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때와 마찬가지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받은 자금의 사용처와 이재명 대표의 공모 여부는 밝히지 못했지만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여러 차례 적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용 부원장을 기소하며 밝힌 혐의는 구속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중간에서 1억 원을 가로채 실제 김 부원장에게 건너간 돈은 6억 원이지만 남 변호사가 이들의 요구에 따라 4차례에 걸쳐 마련한 돈 전체를 불법 수수액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불법 자금을 중간에서 전달한 정민용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부원장을 체포할 때부터 지난해 2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20억 원을 요구했다고 봤습니다. 돈의 성격을 대선 경선 자금이라고 못 박은 건 금품 조성부터 전달 과정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됐다는 의미라며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드러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았다는 돈을 실제 어디에 썼는지는 아직 밝히지 못했습니다. 김 부원장이 구속기간 내내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입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수사의 정점인 이재명 대표의 공모 여부도 공소장에 명시하진 못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범행 경위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이름을 여러 차례 공소장에 적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은 과거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부터 남욱 유동규 일당과 유착해 각종 선거 지원과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며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기소를 두고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대장동 공범으로 몰아가고자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고 비판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YTN9입니다. 네, 김용 부원장을 기소한 검찰의 칼끝은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 과정부터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선거 지원과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을 앞둔 2014년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는 이번 기소에선 제외했습니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만료를 고려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와 묶어 포괄 일죄 적용을 검토했다가 일단 접은 겁니다. 그러나 해당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의심해온 검찰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뇌물죄 추가 적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김 부원장을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만 기소하면서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 이후 김 부원장과 대장동 일당의 유착 관계가 형성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각종 금품과 선거 지원의 대가로 사업상 특혜가 오갔다는 사실을 공소장에 분명히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은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4년과 재작년 두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씩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 돌입을 저울질하는 중입니다. 김 부원장 공소장에 이 대표와 함께 정 실장을 여러 차례 거론한 것도 본격 수사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검찰 관계자는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 전 본부장 등 3명이 형제처럼 지냈고 성남시의 개발 정책에 대해 많은 내용을 주고받으며 민간 사업자와 유착 관계를 형성해온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자금을 겨냥한 수사의 최종 목적지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수사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대장동 일당을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사실상 최고 윗선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불법 자금에 연루된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연루 정황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 부원장을 기소한 검찰이 조만간 정 실장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할 경우 이 대표의 대장동 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도 빨라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We know in our bones that our democracy is at risk, and we know that this is your moment to defend it, preserve or protect it. Choose it. Every freedom-loving American needs to understand the time to stand up to this growing left-wing tyranny is right now. 네, 미국 바이든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의미가 있는 중간선거가 시작됐습니다. 3분의 1을 뽑는 상원에서는 박빙, 전체를 뽑는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미국 중간선거 투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버몬트주가 우리 시각 저녁 7시, 그러니까 미국 동부 시각으로는 오전 5시에 가장 먼저 투표를 시작했고 나머지 주도 모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미국 연방 하원의원 전체 435명과 상원의원 100석 가운데 35명,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의 주지사를 뽑습니다. 이번 선거는 조 바이든 정부의 심판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의회 권력을 갖느냐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국정 동력이 유지될 수 있을지 아니면 큰 폭의 변화가 있을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간선거의 규모와 또 의미 등을 잘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상원은 초박빙 판세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지원 유세를 마친 바이든 대통령은 아주 긍정적인 마음이라면서도 나름 솔직하게 전망했습니다. But I'm always optimistic. Can Democrats win the House? I think it's going to be tough, but I think we can. I think we'll win the Senate. I think the House is tougher.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승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일주일 뒤인 오는 15일 중대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공화당 승리 분위기라는 컨벤션 효과를 이용해 대선 재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I'm going to be making a very big announcement on Tuesday, November 15th at Mar-a-Lago in Palm Beach, Florida. 이번 중간선거에서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이 모두 생환할지 첫 한인 부지사가 탄생할지도 관심입니다. 지난 2018년 워싱턴 의회에 입성한 앤디 김 의원은 이번에 승리하면 26년 만에 한국계 3선 하원의원 탄생입니다.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한 한국계 후보 5명 가운데 4명은 현직 초재선인데 선거정보 분석 매체들은 이들의 승리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와이주 선거에서 민주당 실비아 장루쿠주 하원 의원이 부지사 후보로 나섰는데 당선된다면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주 정부 최고 직위에 오르게 됩니다. 중간선거 결과는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10시면 대부분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초박빙 지역이 많아서 최종 결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네, 이번에는 야구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SSG 랜더스가 키움 히어로즈를 꺾고 한국 시리즈 왕좌에 올랐습니다. 이번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이 기자 오늘 경기 결과 전해주시죠. 네, 6차전까지 이어진 치열한 승부 끝에 SSG 랜더스가 창단 첫 우승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SSG는 키움을 한 점 차로 꺾고 길었던 한국 시리즈를 끝냈습니다. 운명은 수비에서 갈렸습니다. 키움의 내야는 흔들렸고 SSG는 눈부신 호수비를 이어갔습니다. 점수를 먼저 낸 건 키움이었습니다. 3회 초 임지열이 SSG 선발 폰트를 상대로 2점 홈런에서 앞서갔는데요. 하지만 SSG 외야수 한요섬은 파울 타구를 몸을 던져 잡아내며 분위기를 돌려놨습니다. 이어 키움은 3회 말 전병우의 악송구로 2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키움은 6회 이정우의 솔로포로 추가점을 뽑은 데 이어 후이거가 안타를 쳤지만 라가레스가 호수비로 김태진의 타구를 잡아내며 더 이상 점수를 내지 못했습니다. 키움은 실책 뒤 실점이 이어졌습니다. 6회 말 김태진의 포구 실책 뒤에 나온 김선원의 2타점 적시타로 역전당하고 말았습니다. SSG 선발 폰트는 7과 3분의 2이닝 3실점으로 호투했고 9회 초 아웃카운트를 2개 남기고서는 어제 선발이었던 에이스 김광현이 뒷문 단속에 나섰습니다. 한국 시리즈 최우수 선수로는 5차전 끝내기 홈런의 주인공이죠. 베테랑 김강민이 뽑혔습니다. 시즌 내내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은 SSG. 한국 시리즈까지 무결점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에 성공하며 완벽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과 경영진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과 주주들의 고소 이후에도 한동안 속도를 내지 않던 검찰 수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SPC그룹 본사와 계열사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룹 경영진이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허영인 회장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 검찰은 회계와 내부감사 자료 등을 확보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사는 2년 전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공정위는 재작년 7월 SPC 계열사들이 총수의 관여 아래 오랜 기간 계열사 삼립을 부당 지원해 400억 원대 이익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계열사끼리 재료나 제품을 사고 팔 때 삼립을 거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겁니다. 당시 공정위는 부당 지원의 배경에 총수 2세들이 보유한 삼립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집단 SPC 계열회사들이 주식회사 SPC 삼립을 장기간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발표로 계열사 샤니의 소액 주주들은 총수 일가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샤니가 삼립에 상표권을 모상으로 제공하고 판매망이나 보유 주식을 헐값에 양도해 손해를 봤단 겁니다.
2년여 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검찰 수사는 최근 들어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 검찰은 황제복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허 회장 등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은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이 노조 탈퇴를 강요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달 황제복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등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등 SPC 그룹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총수 일가 등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나연입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관을 청소하던 35살 남성 A씨 등 2명이 하수 찌꺼기에 파묻혔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1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함께 빠졌다가 탈출한 53살 남성은 가슴에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옮겨졌고 30대 남성 B씨 등 3명은 두 사람을 구하다가 눈 부위 등을 다쳤습니다. 네, 연이율이 무려 4,000%에 달하는 고금리로 불법 대부업을 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알몸 사진을 찍게 하고는 지인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상현 기자입니다. 컨테이너에 실린 차량을 지게차가 밖으로 빼냅니다. 불법 대부 조직이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의 차를 압류해 제멋대로 수출하려다가 적발된 겁니다. 경찰에 붙잡힌 불법 대부 조직은 모두 6개. 연이율이 4,000%에 달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다가 불법 추심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의 신고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금융권 대출이 힘든 저신용자인 동시에 저소득층이었습니다. 공과금 같은 생활 자금이 급히 필요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빌린 이들이 많았습니다. 피해자들은 20대부터 30, 40대 가정주부까지도 있었고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이래 하다 보니까 급전, 공과금, 생활비 이런 게 급하게 필요한 케이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돈을 빌린 지 일주일이 지나면 이자는 원금 수준으로 불었습니다. 불법 대부 조직은 피해자들이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며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습니다.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연장을 들고 찾아가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들 손톱을 찾아가고 다 뽑아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 회사에 다 알리겠다.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솔직히 말라 그런다 하더라도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불법 대부 조직들은 채무자 1만여 명의 정보가 담긴 스마트폰 앱으로 채무와 변제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당했던 한 주부는 해당 앱을 이용한 불법 대부업에 직접 뛰어들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대부업체를 차린 조직폭력배 등 66명을 붙잡고 11명을 구속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 문제를 두고 국회 공방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태원 압사 참사로 미뤄졌던 대통령실 첫 국감 오늘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자, 누구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 오늘도 사실 국회에서 이 문제가 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대통령실은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치하고 관료 사이로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료 사회라고 하면 차관 이하는 관료들이죠. 공무원으로서 세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들은 언제라도 경질될 생각으로 사표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자치부도 아니고 행정안전부로 이름을 바꿨던 것은 국민안전처를 포함하면서 안전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경찰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금 이권은 뭐 소방서장도 됐습니다만 네. 소방과 경찰이라는 두 개의 안전 관련된 모든 기구들을 총괄한다는 측면에서 장관의 책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표를 내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지금 수습을 해야 될 기간이다라고 맞춘 것도 아니고 글쎄 제가 사표를 왜 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상의한 적도 없습니다. 라고 질러버리면 그것을 네. 보는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누가 달래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장면에서 대통령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는 건지 답변들도 보면 굉장히 좀 거칠거든요. 예. 그래서 여전히 이것을 좀 대결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의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이거든요. 모두의 대통령이셔야 하는데 민주당을 자꾸 대척점에서 바라보시는 게 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예. 자, 김대기 비서실장, 책임자 경질은 급한 일이 아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 오늘 이런 답변을 반복했는데 이 얘기 듣고 천하람 위원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수사본부하고 또 경찰 감찰팀에서 조사하는 걸 좀 보고 결정을 하시죠. 매번 그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장관 바꿔라, 청장 바꿔라 이것도 저는 좀 후진적으로는 이게 봅니다. 매번 사람을 바꾸고 하는 것도 뭐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청문회 열고 뭐 하고 하면 또 2달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가고 그럼 행정 공백이 생기고. 네, 사건 발생할 때마다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후진적이다. 지금 사람을 바꾸면은 좀 행정 공백이 생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하려면 2달 정도 시간이 걸리고 이런 얘기인데 세월호 때 이주영 장관이 현장 가서 한 8개월 정도 수습을 하고 사퇴한 이 일화를 지금 가져오기도 했거든요. 이 어느 정도 수습을 한 다음에 사퇴를 고려하겠다 이런 게 좀 포함이 돼 있는 걸까요? 네,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저는 명확하게 선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예. 네, 맞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사태가 수습이 되고 또 후임자가 어느 정도 물색이 되고 나면 현재 책임을 맡았던 사람들이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지만 사실 국민들께서 좀 납득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없이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자, 공백이 생긴다 이렇게만 하면은 국민들께서 책임지는 자세라고 느끼시지를 않습니다. 네. 게다가 우리가 세월호 때 지금 이주영 장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이주영 장관은 워낙 큰 일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수습이라든지 장관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책임지는 정부직에 있는 분들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느냐? 저는 여당에 몸담고 있지만 사실 다소 의문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물론 사태 수습도 있을 것이고 행정 공백도 있을 것이지만 미리 책임지는 어떤 시그널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1월 수습 후에 사퇴를 한다고 하면 사퇴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오늘 예결위에서도 야당의 사퇴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주로 야당에서는 지금 일선 현장보다는 책임을 져야 할 한덕수 총리라던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던가 윤희근 경찰청장 이렇게 좀 지휘부에 있는 분들의 책임을 이제 물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그런데 보면은 모두 수습이 먼저다 이런 입장을 다 같이 냈습니다. 일단 세월호 때 수습은 배가 가라앉고 있었고요. 시신을 다 찾지도 못했고요. 여러 가지로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워낙 대규모의 참사이기도 했습니다. 해서 현장에서 해양수산부가 해야 될 일이 있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망자의 신원도 다 확인이 됐고요. 이미 중상자들은 병원으로 넘어가서 의료진의 몫이 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수습할 일이 무엇이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과연 설명할 수 있겠는가. 물론 수습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장관이 결심해서 해결할 문제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가. 긴박을 요하는가라는 점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떤 점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 보도 과정 쭉 보니까 한덕수 총리에게는 언제 보고됐는지는 보도조차 되지 않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지난번에 수재 때는 또 컨트롤타워로서 한덕수 총리를 얘기하다가 이번에 또 행안부 장관으로 옮겨가 있어서 도대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알 수 없는데 한덕수 총리는 대부분의 보고는 잘 못 받으신 것 같고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 상태이고요. 윤희근 청장은 나는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자기들끼리 지금 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이상민 장관으로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분이 판사 출신이라서 그러신 건지 내가 불법적인 게 있느냐?
내가 좀 유죄인가라는 관점으로 좀 이 문제를 보시는 것 같은데 관료라고 하는 관료를 넘어서서 정치인이라는 점, 즉 장관이라는 정무직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시고 국민들의 민심을 듣고 누그러뜨리는 것도 장관의 업무인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예. 지금 여당 내에서도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좀 사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목소리들을 좀 모아봤는데 윤상윤 의원 나라면 자진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조혜진 의원은 포괄적인 행정 책임이 있다. 이 얘기는 이제 법적 책임도 약간 포함을 하는 이런 느낌으로 들리고 안철수 의원도 늦지 않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퇴가 늦어지면 정부도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여당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윤희근 청장, 이상민 장관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아, 지금 얘기를 나눠보신 분 중에 한 명도 못 보셨습니다. 네, 당연히 뭐 이 정도 큰 참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안전부 장관이 그대로 자리를 지킬 수 있냐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사태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도부에서는 말을 조금 조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도부에서도 대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뭐 경찰청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번에 경찰의 대응은 뭐 총체적으로 굉장히 문제였으니까. 그리고 특히 저는 일단 안철수 의원 같이 이 되게 이게 민감한 주제에 어지간해서는 한쪽 편을 온전하게 들지 않는 분마저도 지금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과 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뭐 후배 이런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치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게 대통령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되고요. 이게 안 좋은 선례가 됩니다. 나중에 다른 장관들도 책임져야 될 때, 저 사람은 대통령이랑 친하니까 뭐 자리 잘만 지키네, 나는 왜 책임져야 돼? 이러기 시작하면 우리 공직사회 기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저희 여당,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여당 구성원들은 어느 정도 조속하게 결론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 여당은 지금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용산구청장 여기 책임에 좀 집중하는 이런 모습인데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늘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단 당원 아니라도 가능합니까? 네, 이게 뭐 제소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약간 뭐랄까 이걸 한다고 해서 저희가 뭐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한번 살펴봐 달라라는 신청을 넣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뭐 꼭 당원이어야만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용해인 의원 굉장히 활발하게 의정 활동하시는 것 같고 저희가 이준석 전 대표 사태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전 국민에게 저희 당원 당규 교육을 했었었는데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했었는데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게 꼭 용해인 의원이 할 게 뭐 해서가 아니라 박희영 구청장 정말 저희 당에서 엄중하게 다뤄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만물 징계, 뭐 모든 거 윤리위에서 징계하고 뭐하고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만은 박희영 구청장 같은 경우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라도 저는 뭐 출당이든지 제명이든지 좀 엄중한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국민소환제라는 게 있긴 한데 지금 1년이 안 돼서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네, 내년 7월 1일이 돼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이 되게 어렵기도 하고요. 출당이나 제명 조치 이거 필요하다 이렇게 보신다 개인적으로. 예. 네, 이 박희영 용산구청장 의령의 공식 행사 때문에 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용해인 의원이 이것 때문에 이제 윤리위에 제소를 신청한 건데 집안 시제 때문에 갔다 이런 의혹을 또 제기를 했어요. 실제로는 참석했다라고 말했던 행사는 그냥 동영상만 보냈고 낮에 잠깐 군수하고 티타임을 가진 것 이외에는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일정상 반차를 내고 가서 뭐 본인의 일을 본다든지 이런 거 가능한 일이긴 하죠. 근데 자꾸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분 지금 국회에 와서도 계속 거짓말하시는 걸 제가 보고 있는데요. 어저께는 제가 구청장 한 지가 4개월밖에 안 돼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분 사시는 데가 이태원동이세요. 그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태원의 구의원이었습니다. 이태원을 대표하는 구의원이었는데 마치 그 동네 사정을 잘 모르는 것처럼 하면서 구청장 된 지 네 달밖에 안 돼서 부구청장에게 맡겼다. 그다음에 오늘 어디에 가 있었는지 일정도 밝히지 않고 이상민 장관도 지금 열흘이 됐는데요. 참사 발생한 지 열흘이 됐는데 그날 당일의 동선과 일정에 대해서 아직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힌 내용은 밝히고 사과할 건 빨리빨리 사과하고 이 문제를 털고 지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같이 감싸주길래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인지 저희가 무슨
대단한 수사기관에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받는 공무원이 일과 시간에 뭐 했는지 물어보는 것 정도는 좀 당연히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나흘 전에 내부 간부 회의가 용산구청에서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부구청장이 이미 많은 인파가 예상된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자, 박희영 구청장 5분 정도 있다 이 회의에서도 나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부구청장한테 맡겨둘 일이 당연히 아니었죠. 뭐 지금까지 계속 구청장이 참석해왔다라고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이런저런 국회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나 뭐 회의에 참석 안 했다 이런 것보다도요. 본인이 문제를 인식했잖아요, 참사 당일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는데 그걸 왜 권영세 장관 있는 단톡방에만 올리고 맙니까? 예. 아니 그 구청장 정도 되면은요. 본인이 항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최소 10명 이상은 됩니다. 거기 이제 재난안전 관련한 과도 용산구청에 있고요. 뭐 하다못해 시의원, 도의원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민방위 복 입고 나와서 당장 이거 좀 우리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10명 못 모으겠습니까?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응을 했다라면은 이걸 분명히 막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안일하게 그냥 본인을 공천해준 국회의원한테만 이거 문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하고 보니까 불똥이 넘어가면 안 권영세 되죠. 장관에게도 지금 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되게 답답한 게 사실 권영세 장관이 저희 전당대회가 좀 늦어져서 내년 한 5, 6월 정도로 가게 되면은 장관직 그만하고 당대표 후보로까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꽤 괜찮은 카드가 될 수 있겠지 않겠냐는 예. 당내 관측이 많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당대표 나오기도 굉장히 어려운 이것 때문에. 상황이 됐죠. 예, 저희로서는 굉장히 예. 큰 어떻게 보면 전력 손실입니다. 예.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부실 대응을 굉장히 거세게 이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제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자, 이런 얘기를 해서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겠다. 이 뭐 의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승민 의원,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검사의 언어다 이렇게 또 직격을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지금 막연하게라고 말한 부분은 뭐냐면요. 경찰청장은 두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서울청장 혹은 여론에 따라서 용산청장을 구속 기소하는 정도에서 그칠 수 있거나 아니면 안 되면 서울청장까지는 하더라도 경찰청장 그냥 두겠다라는 발언으로 제 귀에는 들렸습니다. 경찰청장은 보고도 제일 늦게 받았는데요. 어쨌건 지금 네. 이 시스템 안에서는 상관이 없다라고 대통령이 판단을 하는 것 같았고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부로부터 대통령 행정안전부, 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이 재난안전 시스템에서의 행정안전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전혀 언급을 안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소방청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날 일명 구조에 있어서 소방청의 역할도 있는 것인데 모든 범죄 포커스를 경찰로 몰다 보니까 소방청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고 있고 당연히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서 검사가 가이드라인을 정하듯 딱 여기까지 해서 어느 선까지 처벌하고 누구까지 인사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경찰 안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신 것 같고 20분 동안 하신 말씀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뭐 뒤쪽으로 길을 가는데 이쪽 길이 뚫릴 수 있었는데 왜 못 뚫었냐 뭐 앞에서 교통통제를 이렇게 했어야지라는 좀 사소한 얘기들을 중심으로 풀어가시는 걸로 봐서는 경찰 문제만 집중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특수본도 이 얘기를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가이드라인이 될 들더라고요. 수밖에 없다 이런 뭐 지적이시죠. 당연히 그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이상 그 이상의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사소하지만 직접적인 부분이라고 예. 봅니다. 뭐 사소한 부분이 아니죠. 당연히 그때 딱 정확하게 했다면은 이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법률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꼬리 자르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고 자체가 누락이 됐기 때문에 꼬리에서 몸통이나 머리로 올라오지도 못한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보고를 받았어야 뭐 지시를 내리든지 말든지 할 건데 보고도 못 받았으니까 그 법률적인 책임은 없겠죠. 네. 경찰의 현장 대응에서는 뭐 낙제점이죠. 예. 그러니까 이 현장 대응을 하는 뭐 특히 자리를 비웠던 112 상황실의 뭐 관리관인가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법적으로도 책임져야 되겠지만 윗선의 법적 책임을 묻긴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윗선이라는 게 법적 책임만 지라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무적인 책임을 당연히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이고 어찌 보면 본인들이 또 인사도 했던 거고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정무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왜 용산의 법률적인 책임만 묻냐 전체적인 정무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한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여론을 다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들을 거고요. 이게 사퇴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된 이후에
자, 처음에 경질될 인사는 누가 될지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고요. 자, 문자 논란 얘기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보낸 문자가 이제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논란인데요. 어떤 얘기냐면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서 당 차원의 발표와 함께 추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여당에서는 폐륜 행위다.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진석 의원은 나도 받은 문자고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건 뭐 불가능하다. 이미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행된 논란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전에 전화를 걸어서 상의했다고 하면 요즘 문자로 상의하는 거 아닙니까? 문자로 건의한 사항 자체가 민주당이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로 이 얘기를 번져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라고 좀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도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통의 분향소라는 거 추모 공간에 가면 그 사람의 사진도 있고 누구 자리인지를 알아서 거기 가서 내가 놓고 싶은 사람에게 가서 꽃도 놓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추모를 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기 마련인데 왜 이번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위패도 없고 영정 사진도 없이 이 분향소를 유지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냥 굉장히 의아할 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묻는 질문이 나오고 있는 것은 꼭 민주당 내에서가 아니라 국민들로서는 자연스러운 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단순히 문자를 보낸 사람의 의견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대책 본부장인가요?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뭐 위패라든지 이런 부분, 영정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확보해야 된다. 민주당이 모든 방법을 써가지고 이런 거 확보해야 된다. 굉장히 강하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박찬대 최고위원 발언을 준비했거든요. 네네. 이 얘기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추모를 하는데 국화꽃 앞에서 하냐. 영정사진이라든가 또는 위패라든가 이름과 관련해서는 유가족이 원하시는 범위 안에서 빨리 수습해서 국민들이 진짜 영정과 이름 앞에서 추모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국가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라든가 희생자들의 연대라든가 필요한 도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언급해 주신 녹취를 저희가 듣고 왔는데요. 네, 그 민주당의 문진석 의원이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는 동의 없이 영정사진이나 성명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황망한 사고를 겪으신 유족분들한테 그렇다면 행안부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영정사진 이미지 하나 좀 보내주실래요? 뭐 성함 저희가 공개해서 위패 놔도 되겠습니까? 그거 전화 돌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유가족이라면 그런 전화 받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2차 가해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렇게 해서 절차를 거치다 보면은 당연히 분향소를 이렇게 설치하는 시간 자체가 또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분은 동의하고 어떤 분은 동의하지 않아서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공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또 굉장히 좀 이상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과거에 정부에서 이런 대형 참사가 났을 때 유족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영정사진과 위패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설치하고 했던 부분이 혹시 있었다면 그게 오히려 부적절했다고 보고 개인정보가 중요해지고 특히 온라인에서 이게 삭제가 되지 않는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도를 보니까 이제 내일 그 양홍석 변호사가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피해자들 모임 첫 모임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모여서 관련된 논의들을 하실 것이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처리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를 원하실 경우에는 그 것들과 관련돼서 이제 분향소가 준비되는 과정이 있겠죠. 그걸 뭐 민주당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박찬대 의원도 그런 의미에서 유족들이 원하시면이라는 전제를 두고 드린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박찬대 의원뿐만 아니라 오늘 진성준 의원도 그 얘기를 했고요. 최민희 전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예, 뭐 최민희 전 의원은 이제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지금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의 보도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외신만 하고 있지는 않고 우리나라 뭐 중앙일보라든지 한겨레신문 등에서 각각 피해자의 내러티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외신만 하고 있다는 말씀은 조금 전 부적절했다고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행안위에서 이 문자 메시지가 논란이 됐다고 하면 오늘 대통령실 국정감사 도중에는 대통령실 참모진들 사이에 쓴 메모가 지금 포착돼서 논란입니다. 자, 적힌 글자는 웃기고 있네 이 글자인데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게 지금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과 이제 시민사회 수석 사이에서 아마도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렇게 필담 형태로 네. 이제 강승규 수석이 갖고 있던 메모지에다가 웃기고 있네라고 쓴 것이고요. 이게 이제 당시 국회를 취재하던 취재기자의 카메라에게 포착이 됐고 네. 회의 중에 이게 속보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국회의원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것은 아니었고 강승규 수석과 있었던 개인적인 얘기에 대한 거였다라고는 했지만은 네. 그렇게 크게 납득이 되는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어서 김은혜 수석이 사과하는 그런 네. 형태로 마무리가 일단락이 된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저 메모를 일단 이제 지우기도 했고요. 네. 자, 이렇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자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그리고 김은혜 홍보수석 말씀하신 대로 사과하면서 머리를 숙였는데요.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해석하신 분 중에서 이걸 쓰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쓰신 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니랄까요? 이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이태원 참사 가족 유가족들. 자, 잠깐만요. 모두 저를 통해 건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강승규 수석과 제가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안에 적은 거를 혹시나 이렇게 국감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춰질까 봐 우려돼서 제가 지웠습니다. 강덕구 의원.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빚어지게 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잘 납득을 하겠습니까? 강성규 수석 이야기해 보세요. 필담으로 했다가 바로 지워버린 것인데 엄중한 국감장에서 오해를 불러일 건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국회 운영위원장이 이제 주호영 의원인데요. 이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일이 지적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듣고 오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강승규 수석이 63년생 그리고 김은혜 수석 71년생 8살 차이가 있는 다른 수석에게 반말로 웃기고 있네라고 메모를 적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김은혜 수석이 강승규 수석한테 당신 웃기고 있네라고 쓴 내용이 아닌 겁니다. 사적인 내용은 선배님 아니고. 재밌으셨네요라고 예. 쓰겠죠. 웃기고 있네라고 못 쓰지 않습니까? 둘이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웃기고 있네라고 적은 상황일 수밖에 없고 그 앞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들 눈에 웃기는 사람은 야당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이 국민을 위한 정부의 대통령실이어야 하는데 네. 여야 간을 대립의 관계로 바라보면서 민주당 일종의 상대방, 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뭔가 이상한 발언을 했을 때 자기들끼리 웃기고 있네라는 말을 적을 정도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 문제는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도 야당도 그 대통령 입장에서 함께 국정 운영에 대한 파트너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야당을 자꾸 이런 식으로 경쟁자 혹은 심지어 적까지 규정하고 계신 이런 그런 생각이 여기서 이렇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굉장히 부적절했습니다. 야당을 겨냥한 것이다. 이제 추론을 해주셨는데 이게 합리적 추론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김은혜 수석은 그렇지만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를 한 거다. 오늘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사과를 한 모습도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태원 참사 특수본 수사는 더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무려 55곳을 압수수색했는데 경찰청장 집무실 휴대폰까지 다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이런 쪽에 빠지면서 조금 봐주기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경찰 윗선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 압수수색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언제 보고를 받았고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라는 게 핵심일 겁니다. 이제 경찰 같은 경우도 요새는 휴대전화, 메신저라든지 전화뿐만 아니라 경찰이 원래 쓰는 통신망이나 무전망 같은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당시에 어떤 식의 의사소통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서울청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사고를 인지하고 나서 굉장히 보고가 늦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동안은 뭘 한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이런 부분 충분히 살펴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입건자들도 꽤 많습니다. 이 가운데 뭐 얘기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예, 용산 소방서장 최성범 그 서장도 포함이 돼 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금 입건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특수본에서는 현장 출동 과정에서 좀 적절하지 않은 어떤 그 대응 혐의가 있어서 그 혐의를 포착해서 입건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참사 당일에 현장 지휘를 하고 새벽에 브리핑을 했던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이렇게 손을 떨면서 브리핑 하셨던 분입니다. 혹시 화면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게 현장 대응하던 사람인데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뭐 저기에 있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의 누구도 이번 사태가 벌어지길 바랬던 사람이 있을 리도 없고 그 사태를 나태하게 대응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하지만 그건 그것이고 절차상의 문제가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은 또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구조를 했다고 하더라도 구조 초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디까지를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 따지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모든 문제들을 그래 현장에 있는 당신과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생긴 문제야 라고 해서 일부 실무자 몇 명을 처벌하는 차원에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좀 정확히 해두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보태자면은 이게 기소가 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입건이 된 정도입니다. 아마도 입건을 하는 것은 관련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지금 이제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저희 정치권에서도 포커스가 전부 경찰 쪽에만 가고 있는데 혹여 소방 쪽에서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냐 하는 거를 따져보기 위한 하나의 절차적인 면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뭐 당장 이분을 뭐 처벌하자는 것은 아니다. 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 현장 대응에서 절차적 위반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특수본에서 꼼꼼히 따져볼 테니까 이걸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참사 발생 이후에 상황 파악을 위해서 용산 그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는데 잘 안 된 이런 부분 오늘 기록이 공개가 됐는데 12분 동안 5차례 통화를 시도해서 답을 들은 것이 상황을 지금 파악 중이다. 이 정도 답이었어요. 진짜 이거는 믿기지가 않는 일이죠.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대통령실에서 전화 왔다 그러면은 뭐 자고 있다가도 당장 뛰어와서 받을 판인데 심지어는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경찰 관서에 전화를 했는데 수차례 연락을 해야지만 연락이 됐다. 게다가 그 연락을 해서 받은 결과라는 것이 당시에 어지간한 언론들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만한 굉장히 개략적이고 사실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였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당시에 용산서장이 보여준 행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용산서에 있는 간부라고 하는 분들의 그 상황 파악이 얼마나 아니라고 좀 늦었던가 저는 뭐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참사 와중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계 반환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센 이런 상황입니다. 풍산계. 2018년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을 받은 건데요. 지금 신구 권력이 또 충돌하는 이런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반환이 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걔는 결국 이제 반환을 문 대통령 쪽에서는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대구에 있는 그 대학 동물병원에서 지금 일단 그 키우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관하는 중이고 앞으로의 처분은 또 다른 방법으로 취해지겠는데요. 저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다. 이 현 대통령실이 왜 이런 사소한 문제로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알 수 없는 것이 이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좀 키워달라고 부탁을 해서 일종의 문재인 대통령께 위탁이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암수 한 쌍이 위탁이 되었고 여기 4마리의 새끼가 태어났는데 3마리 이제 다른 가정으로 입양이 되었고 한 마리 새끼가 있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실과의 교섭 끝에 그 법적으로 보장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 어민 암수 한 쌍만 돌려보내고 새끼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키우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를 키우기 싫다 이런 문제로 볼 수 없는 문제이고요. 6월 17일에 행정안전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냈죠.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까지는 기관의 장에게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에 기관의 장 또는 개인이라고 해서 개인을 포함시켜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퇴임한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시행령 규정을 집어넣은 것인데
법제처가 이 시행령 개정에 문제가 있다고 행정안전부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다시 해서 10월 초에 이미 모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그냥 올려서 시행령 통과도 굉장히 쉽게 시킬 수 있는 일인데 계속 이거 시간을 끌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이후로 6개월이 넘는 시간이 그냥 흘러버렸거든요.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임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걔를 본인이 더 이상 위탁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돌려보낸 상태로 보아야 하는데 왜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보도하게 하고 관련돼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대통령실 대응이 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시점에. 예. 자, 풍산계 반환. 지금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여당에서는 또 비용 때문에 그렇다 이런 주장까지도 나왔는데 양쪽 얘기 같이 한번 듣고 오시죠. 이 기사 보면서 우리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 첫 사망자 나왔을 때 청와대에서 문화예술인 불러놓고 짜파구리 먹으면서 반대소하던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참. 그리고 저도 반려동물 키우지만 한 달에 25만 원 정도 지원해달라는 건 모르겠는데 250만 원도 뭡니까? 거기다 또 사육 그 관리를 위해서 200만 원을 든다고 하니까 그 직접 안 키운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대통령에게 들어온 모든 선물은 국가 소유예요. 그런데 위탁이나 관리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규정이 없는 공백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키우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걸 시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속 이걸 천연을 시키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다시 또 중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의도가 뭐냐. 네. 자, 대통령 선물 관리 이게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행령이 지금 어느 정도 바뀌어 있고 어떤 것이 더 바뀌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까? 네, 대통령 선물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본적으로 국가 소유고 뭐 대통령 기록물 관리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담당하도록 돼 있죠. 근데 이번에 사실은 이 우리 풍산계 고미와 송강이 관련해 가지고 이미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올해 3월 29일에 아마 퇴임을 앞두고 개정을 한 것 같은데요. 대통령 선물이 동물이나 식물이라 가지고 다른 기관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네, 다른 기관의 장이면은 전직 대통령도 이제 포함이 되는 네,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포함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하나의 그 지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좌하는 인력도 붙고 이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을 할 때 고미와 송강이를 같이 데리고 가셨던 거죠. 그래서 뭐 이게 꼭 기관의 장이 아니라 개인을 넣어야 된다. 이게 뭐 논란이 저는 뭐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논란이 된다라는 게 성립을 하려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고미와 송강이를 돌려달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규정이 없이 왜 가져갔습니까?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이게 뭐 규정이 있느니 없느니 바꾸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쟁점은 사실 비용 문제가 아니었냐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미 위탁 받으셔가지고 잘 키우고 있었던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를 해서 아마 추가 규정을 넣으면서 말씀하셨던 그 뭐 월 250만 원 정도의 비용까지 넣으려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그것은 뭐 얼마나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를 지금 이태원 참사 한복판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풍산계 관리 비용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저도 약간 뜬금없는 일이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행령 때문이라고 하면 반환을 먼저 결정하기에 앞서서 대통령실에 한 번이라도 더 빨리 개정해달라 이 요구를 했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6월 17일에 행정안전부가 시행령 공고를 하면서 주요 내용으로 대통령 선물의 위탁 및 관리 지원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신설 조항을 집어넣어서 말씀하신 대로 기관의 종 또는 개인이라고 포함해서 넣었거든요. 이게 6월 17일입니다. 그리고 법제처에 뭐 이런저런 항의가 있었지만 그때도 왜 이런 것으로 시비를 거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10월에 행정안전부가 이 문제도 완전히 클리어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죠. 그렇게까지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이 또 한 달이 미뤄진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6개월의 기간 동안을 기다렸던 것인데 해결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것은 윤석열 정부이고, 그래서
뭐 왜 6개월 시점에서 반환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가 없지만 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규정에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져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끼는 지금 법령의 대통령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키우려고 데리고 있는 것이고 이 성견의 경우는 지금 반환을 한 상태이거든요. 그럼 대통령실이 반환을 받을 시점에서 저희가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해서 고쳐버렸으면 되는 문제인데 결국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마치 돈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250만 원이라는 돈이 이제 개를 키우기엔 좀 많은 비용이다 보니까 이제 직접 안 키우는 게 아니냐. 아까 조혜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협의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네. 이 규칙이 만들어지고 난 비용과 관련된 문제는 그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상의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예. 이 돈을 받고자 지금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로 말하는 것 자체는 아니다. 그 조혜진 의원이 좀 부끄러운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 와중에 이 반환 논란이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거든요. 이제 수면 위로 누가 떠올렸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네. 현 대통령실에서 관련된 제보와 취재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보도된 것인데 예.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고 보도에 대한 대응을 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럼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대통령실에 있었던 것이고요. 이것을 언론을 통한 공론화를 하기로 결정한 것도 제가 추정하기로는 대통령실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근데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시행령이 뭐 6월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거 개정이 안 되면 우리가 뭐 풍산개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뭐가 급하죠? 그러니까 비용 지원을 받는 게 급하다. 우리가 비용 지원 안 해주면 더 못 키우겠다라는 이유가 아니라면 급하게 반환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지금 만약에 강아지만 두 이제 선물 받은 개가 낳은 강아지만 내가 키우겠다라는 것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법률적으로는요. 낳아진 산물인 강아지도 원소유자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원래 곰이랑 누구였죠? 아무튼 송강이 가 국가 소유고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두 마리만 반환이 되는 거고요. 네네 원래대로라고 법률적으로 따지면은 이 강아지도 국가 소유인 거거든요. 그래서 왜 강아지는 반환 안 하시겠다는 건지 법률적으로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지금 타이밍에 이럴 이유가 저는 왜 잘 키우고 계셨는데 비용 문제 말고는 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련돼서는 그 국민의힘 정부에서 예전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본인의 자서전을 쓰기 위해서 본인이 작성했던 기록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대통령 기록물 유출로 그 당시에 도둑으로 신고까지 지금 당시 보수단체가 하면서 문제를 삼았던 전례를 생각하면 현 정부가 어떤 대응을 했을지는 저희로서는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아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쟁점이 없었는데 그거랑 비교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외신도 타고 있습니다. CNN에서는 북한의 개들이 남한의 정치적 불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자, 조금 씁쓸한 대목이 아닌가 싶은 대목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렸고요. 오늘 나이트 포커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취임 6개월 만에 서초동 자택을 떠나 보강 공사를 마친 한남동 관저로 입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당일 관저에 경찰이 배치됐었다는 주장을 거듭 반박하며 관저 경호 인력은 청와대 때와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수정 기자입니다. 오전 9시 10분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입주한 한남동 관저 주변 도로에서 경찰이 통제에 나선 뒤 줄줄이 검은 차들이 내려옵니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공식으로 첫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하루 전 입주했는데 취임 6개월 만입니다. 집기류는 거의 이사를 마쳤고
김 여사가 이동해 3층 짐을 정리할 예정이라는 메시지를 경호처 차장이 받은 모습이 포착되면서 하루 전날 입주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7월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마친 뒤에도 외부에서 관저가 들여다보이는 문제가 확인돼 보강공사로 입주가 지연됐고 이태원 참사로 일주일가량 더 늦춰졌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기존 서초동 사저는 매각하지 않고 당분간 빈집으로 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관저 경호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당일 빈집인 대통령 관저를 지키기 위해 200명에 달하는 경찰 인력이 투입됐다는 논평을 냈는데 국민의힘과 경호처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경호처 인력을 배치 때문에 이 참사가 더 커졌다는 이런 유언비어가 있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한남동에 200명이 있었다는 것은 훨씬 지금 부풀려져 있는 거고 그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있었고 경호처는 또 경호 인력 전체로는 기존 청와대에 있던 경찰력과 유사한 규모로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청와대 때나 지금이나 사저나 관저나 경호 경비 인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종교계 관계자들을 연이어 만나 이태원 참사 이후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종교계 원로들이 격려와 힘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서명 브리핑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서울 봉은사를 찾아 나라의 큰 변고로 인해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자승 스님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는 유연함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고 해거 대종사는 갈등을 딛고 화합을 이뤄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용산 집무실에서 기독교계 인사들과 오참을 겨난 간담회를 열고 지난주 토요일 위로 예배를 통해 많은 국민이 큰 힘을 얻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유족과 부상자 그리고 국민이 위로받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국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조언을 구하는 종교계 경청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를 두고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 치안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국가는 분명히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청년들이 참사 첫 신고 시각으로 알려진 저녁 6시 34분부터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추모 공간을 만들자는 제안에는 아직 구체적인 의견이 논의된 바가 없다며 관련 기관이나 유족이 원한다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으니 행사가 커지고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해 비상근무를 해야 했다는 지적에 코로나 이후 갑자기 군중이 모이다 보니 판단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당시 상황을 서울 강남역의 출퇴근길과 비교한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부적절한 비유라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경찰 배치를 왜 생각을 못했냐. 저희가 경찰청장이 답변하기를 경찰력은 충분했다라고 얘기해요. 이태원은 아니고 강남역 매일의 우리 일상이 강남역에 하루 다니는 인파가 13만 명이 넘습니다. 13만 8천 명입니다. 어쨌든 매일 거기에 다 밀려서 이렇게 우리가 그만큼 그런 거에 둔감한 거죠. 실장님, 그거는 제가 봐도 적절한 비유가 전혀 아닙니다. 이태원 같은 경우는 할로윈이란 특정한 날에 더욱 많은 사람이 몰리는 특수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이게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아니 이제 국민들이 보면 얼마나 한가하겠습니까? 저기 총리가 가서 실실 웃는 거도 똑같은 것도 아닙니까? 신경 안 쓴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디 국민들을 탓하고 있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참사 전후 이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확인돼야 해서 수사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제 수사에 들어갈 단계는 아니고 수사 여부도 검토할 시기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사건을 수사 3부에 배당하고 기록을 검토해왔습니다. 다음 달 2일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예산 정국이 본격적으로 펼쳐진 가운데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밝혔습니다. 하나같이 민생에 방점을 찍었는데 법인세 등의 쟁점을 두고는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제출안보다 2조 원 많은 액수를 제시한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민생 약자 미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7,667억 원을 책정해 연말정산 때 카드 소득 공제 한도를 소득 구간별로 100만 원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증액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카드라든가 현금 영수증을 통해서 소비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연말 정산을 통해서 환급해 드리는 재원입니다. 또 안심전환 대출의 요건을 완화한 데 이어 한도를 5억 원으로 늘리고 민생 침해 범죄 근절을 위한 예산, 영유아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도 내놓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은 사업 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이 노인 일자리가 줄었다며 폐륜 예산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로 내용을 조정했고 숫자도 더 늘었다며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연령대가 11% 정도가 60대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는 사회 서비스형 간병인이나 경비나 평균 120만 원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3만 8천 개를 늘린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화폐, 임대주택 등 삭감된 민생예산 복원과 초부자 감세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여당 소속 지자체 단체장이 있는 곳도 다 이 지역화폐 발행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특히 세법 개정안에서 법인세 인하와 3주택 이상 종부세 완화 등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왜곡하고 있다는 여당 주장에는 팩트체크를 하자며 끝장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소위 팩트체크를 갖고 끝장 토론을 하든지 해서 국민들이 무엇이 더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발목 잡기라는 비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대통령실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또한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 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7만 명가량 늘지만 1인당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면서 앞으로 다양한 세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이행으로 촉발된 채권 시장의 불안이 진정되면서 환율과 주가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치솟기만 하던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보름 만에 1,400원 아래로 내려왔고 코스피도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안 1,400원을 넘어 고공행진하던 원달러 환율이 16.3원 내려 1,384.9원에 마감했습니다. 정거래일 18.0원 급락에 이어 다시 16.3원 하락해 이틀 새 34원이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이 종가로 1,400원 이하로 내려온 것은 지난 9월 21일 이후 한 달 보름여 만입니다. 흥국생명 사태로 초래된 채권시장 불안정이 진정되고 중국의 봉쇄 완화, 경상수지 흑자 흐름 등이 환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가 복합화되면서
그 원화 강세를 부추긴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대내적인 요인으로는 지난 8월에 경상수지가 적자 흐름에서 9월 흑자 개선되면서 경제 체질에 대한 부분이 원화 강세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합니다. 코스피도 1% 넘게 올라 화답했습니다. 27.25포인트 1.15% 오르며 2,400에 바짝 다가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2,400선을 넘기도 했는데 코스피가 장중 2,400선을 넘은 것은 9월 15일 이후 50여일 만입니다. 개인이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순매수세 흐름은 환율과 주식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오는 10일 발표 예정인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웃돌 경우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가 다시 강화될 수 있어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시점으로 중국 당대회와 미국 중간선거 사이가 1차적으로 점쳐졌었는데요. 예측과 달리 이 핵실험에는 나서지 않고 한미를 향한 비난만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실험을 위한 기술적 여건을 확보하면서 추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준비를 마쳤다는 북한 7차 핵실험 시기는 중국 당대회 이후 미국 중간선거 사이로 예측됐습니다. 북한이 우방인 중국의 행사를 고려하고 미 중간선거를 맞아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 당대회 그 이후랑 12월 7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서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그 사이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조용했습니다. 북한은 대신 수십 발의 미사일을 쏘거나 항공기를 동원한 공중 무력 시위 등을 벌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적 효과보다 기술적 완성도에 따라 핵실험 시기가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실험하고 있는 다양한 전술핵에 탑재하기 위한 전술핵 무기라면 그 기술적 수준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아마 시간이 소요되고 있지 않나. 핵실험을 앞두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패로 추정되는 괴물 ICBM 화성 17형을 재발사하거나 올해 예상됐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도 아직 남은 카드입니다. 정부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유엔 안보리에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안보리 차원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한미일 3국이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울산 앞바다에 순항미사일을 쐈다는 일종의 기만전을 펼치거나 우리 군의 지휘소 연습인 태극 연습을 연일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1차 핵실험 예측 시기가 지나갔지만 카드는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한미 양국의 억제 전략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서 전 장관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검찰은 차질 없이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됐던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옵니다. 구속 17일 만에 석방입니다.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서 전 장관 측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 석방되셨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1억 원과 피의 사실 관련자들과 연락 금지, 주거지 변경 시 신고 등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보증금을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재판부가 증거인멸 가능성 등 더는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 전 장관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어긋나는 군사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습니다.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쓰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 이후 첫 구속영장 발부였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 등으로 같은 날 구속됐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부친상을 당해 일시 석방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임박한 서 전 장관부터 먼저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또다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 전 청장의 구속 만기가 오는 일요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말쯤 두 사람을 한꺼번에 기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장관 석방에 대해 차질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핵심 윗선으로 꼽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은 아직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 기소 이후엔 이들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도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오늘 오후 4시쯤 경남 남해군 이동면의 한 사찰 인근에서 승용차 한 대가 30m 계곡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남녀 5명 중 운전자를 포함한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다른 탑승자 3명은 골절상을 입거나 호흡곤란, 의식저하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환경단체가 가해 기업들에 대한 유죄 선고와 피해 지원 조정안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기업들에 대한 유죄 선고와 피해 지원 조정안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말 숨진 피해자 69살 이모 씨가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1795번째 사망자로 기록됐다며 가해 기업들이 이 조정안을 거부해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더 숨지기 전에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중국의 공군력을 총망라하는 대형 항공 전람회가 열렸습니다. 중국판 킨잘, 타우러스 등 새로운 무기를 선보이며 미국에 대항하는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주하이 에어쇼의 주인공은 올해도 제니시 편대가 맡았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종으로 미군 F-22의 대항마이자 중국 공군의 주력입니다. 지난 8월 타이완 봉쇄 훈련에 투입됐던 공중 구뷰기도 이번 에어쇼에서 육중한 몸을 하늘로 띄웠습니다. 개막 나흘 전 주하이에 도착한 훙6 폭격기엔 못 보던 미사일이 달려 시선을 끌었습니다. 미군 요격 시스템을 뚫는 러시아의 극초음속 탄도탄 킨잘과 비슷합니다. 一方面的话是固定目标，还有一方面的话就是可以打击慢速移动目标，打击包括航母在内的这些大型的水面舰艇。 우리 공군이 도입한 스텔스 순항 미사일 타우로스와 빼닮은 무기도 노출했습니다. 중국판 F-35로 불리는 FC-31 스텔스기의 시험 비행이 올해 처음 공개될 거란 기대도 높습니다. 중국의 FC-31 스텔스 전투기는 우리 군이 자체 개발한 KF-21 전투기와 성능과 재원이 비슷해 앞으로 수주전에서 견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수로 떠오른 각종 무인기와 요격 시스템도 총망라됐습니다. 또 자체 개발에 성공한 여객기, 비행 장면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안정성을 과시했고 최근 T자형 구조를 완성한 우주 정거장 모듈을 전시해 놓기도 했습니다. 세계 인류 군대 건설을 당원에 못 박은 시진핑 집권 3기. 이번 에어쇼에서도 미국에 도전하는 야심이 엿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적을 보고서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누명을 쓴 노병이 40여 년 만에 억울함을 풀 길이 열렸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명령 위반과 공격 기피 혐의로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A씨 사건에 대해서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됐지만 법령을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절차로 대검찰청은 A씨 사건 판결의 경우 기속력 위반과 재판 청구권 침해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978년 10월 당시 육군 7사단 일병이던 A씨는 무장간첩 3명에 대한 포획작전 중 적을 발견하고도 공격을 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도 기온이 크게 오르며 예년보다 선선했습니다. 여기에 낮 동안에는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해 바깥 활동하기 좋았는데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17도, 대구 2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며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큰 일교차 염두에 두고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지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여기에 서해안과 내륙에는 오전까지 안개도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과 경북에는 얼음이 관측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고 남부지방은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5도, 광주 7도, 부산 1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7도, 대전 18도, 광주 21도, 부산 21도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까지 별다른 비 예보가 없어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지만 주말에는 전국에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